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게 이거 왜 불연속하냐? 왜 특정 파장에 빛만 방출되냐라는 얘기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빛의 에너지, 그러니까 빛의 에너지는 E는 HF로 표현됐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그 빛도 파동이니까 우리 V는 F 람다가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때 빛의 속력 진공이라고 하면 C는 F 람다가 되겠죠, 그쵸? 그럼 얘는 진동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F는 람다분의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어. H 곱하기 람다분의 C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얘기해 볼게. 자, 그러면 이때 띄엄띄엄한 선 스펙트럼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불연속이다. 무슨 말이냐면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몇 개 안 된다는 얘기잖아. 이 말을 바꿔서 해석하면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가 몇 개 안 된다는 얘기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특정 파장의 빛이 방출되잖아. 그러면 특정한 에너지의 빛이 방출되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됐어? 빛이 파장이 연속적이라는 건 모든 파장이라는 거는 모든 에너지의 빛이야. 이는 HF, 즉 H 람다분의 C니까 모든 에너지의 빛이거든요. 근데 특정 파장의 빛이라는 것은 특정한 에너지만 나타난다는 거야. 에너지가 자유롭게 모든 거 다 나오는 게 아니라 특정한 에너지만 갖는다는 얘기죠. 빛이 에너지가 몇 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이때 원자에서 방출하는 기체, 고온의 기체, 이 안에 들어있는 원자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왜 몇 개 안 될지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과 에너지 준위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 러더퍼드가 여러분 이거 들어봤어요? 화학에서 하나 알파 입자 산란 들어봄? 안 중요해. 지워. 러더퍼드는 이 사람 여기 있다. 이 사람 뭐 했냐면 이 사람은 원자핵을 발견했어요. 오른쪽 나와 있다, 그치? 얘는 알파 입자라는 것을 쏘는데, 알파 입자는 사실 뭐냐면 얘는 사실 헬륨의 원자핵이야. 자, 헬륨의 원자핵이에요. 그럼 우리가 얘는 무슨 전하를 띌까요? 양전하를 띠겠죠, 맞아요? 양전하를 띠겠지, 그치? 원자핵이니까. 그래서 얘는 알파 입자라는 거를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잘 모르는 상태로 헬륨의 원자핵인지 잘 모르는 상태로 일단 쏴봤어. 그래서 알파 입자를 어떻게 쐈냐? 얇은 금에다가 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때 우리가 그 전에 원자는 이렇게 되게 흐물흐물한 양전하? 톰슨이라는 사람이 전자를 발견하고 나서 어떤 모양이었냐면 흐물흐물한 양전하에 전자가 콕콕콕 박혀있는 것처럼 원자 모형을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흐물흐물한 양전하만 있으면 이제 요게 어떻게 되냐면 알파 입자가 금을 그냥 통과할 수 있게끔 굉장히 얇게끔 한 거야. 그래서 이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이런 느낌? 금 원자가 굉장히 얇게 있는 거야. 한 3-4줄 있는 거야. 이거에다가 알파 입자를 쏜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원래 예상한 거는 그냥 흐물흐물하니까 그냥 거의 대부분 그냥 통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무슨 결론이 나왔냐면 자, 위에다 결론 써놓을게. 좀 써놓자. 몇 가지만 써놓자. 대부분 그냥 통과합니다. 오케이, 그건 그럴 수 있어. 대부분 통과하는데 일부분이 큰 각도로 튕겨져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금박에서 이게 흐물흐물한 애들이면 그냥 흐물흐물하기만 한 애들이면 그냥 숭숭숭 통과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은 그냥 통과한 게 맞지만 어떤 애들은 정반대로 튀어나오는 이런 애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 왜 튕겨 나왔을까? 왜 튕겨 나오냐면 이 원자 내부에, 원자는 거의 빈 공간이지만 원자핵이 있는데 그 원자핵에 부딪힌 알파 입자는 청력을 받아서 반대 방향으로 아예 튕겨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원자핵이랑 안 부딪히면 그냥 가요. 근데 원자핵이랑 부딪히면 이렇게 빵 하고 튕겨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큰 각도로 휘어진다는 것은 이때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인데 양전하를 띠고 작고 무거운 원자핵이 존재한다고 알아냈어요. 그래서 알파 입자. 러더퍼드는 뭘 확인했냐? 원자핵이 있다라는 걸 확인한 거야. 그래서 러더퍼드 원자 모형은 태양계처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원자핵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가장 직관적인 거,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뭐한다? 원운동한다고 생각한 거야. 뭐 그렇게 막 이상한가요? 별로 안 이상하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이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 다 맞는 줄 알았어. 근데 이때 어떻게 되냐면 러더퍼드가 원자 구조를 태양계 구조로 본떴고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면서 전기력을 극복하고 우리 등속 원운동 하는 거야. 우리 태양 주위를 지구가 사실은 원은 아닌데 타원 궤도인데 중력에 의해서 원운동 비스무리하게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력을 받고 있지만 이제 그 원운동 비스무리한 운동을 하면서 원자에게 빨려 들어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근데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때 전자가 원운동을 하면 빛을 방출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에너지를 잃어버려야 돼요. 이건 이제 나중에 전자기하학에서 얻게 된 결론인데, 전자가 이렇게 가속도를 받게 되면 이제 전자기파를 방출하면서 에너지 잃어버려야 돼. 결론은 안중에 에너지가 감소해야 돼서, 그리고 궤도가 점점 작아지니까 전자가 원자에게 달라붙어야 되거든. 근데 실제로 전자가 원자에게 달라붙는 일은 발생하지 않고 전자는 안정적으로 계속 돌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원운동, 원궤도를 돌고 있다면 전자가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전자의 회전 반지름이 감소하게 되면 이때 전자가 방출하게 될 빛은 연속적인 파장의 빛을 방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자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위치에든 있을 수 있으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어떤 위치에든 있을 수 있으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값도 우리 전위 했잖아. 전위가 연속적인 함수, 그쵸? 연속 함수였잖아, 그치? 전위가 약간 이런 식인 거지. 이렇게 분수함수. 그래서 어떤 느낌 알겠어? 정확히 말하면 원자핵 주변이니까 이렇게 되지. 그래서 전위가 연속적인 값,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연속적인 값을 가질 텐데,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어때요? 실제로는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는다라는 얘기지. 근데 그냥 좀 넘어갈게. 이따 뒤에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자가 연속적인 파장을 방출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모델에서는 근데 전자가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을 방출하는 것을 설명 못합니다. 그래서 보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날먹이야, 날먹. 그래서 러더퍼드는 옆에다 써놓을게. 요거 하나만 써보자. 인위의 궤도에서 원운동이었어.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 아무 궤도나 원운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게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고요. 보어의 원운동은, 보어의 원자 모형은 뭐냐면 전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특정한 궤도에서만 여기만 된다. 특정한 궤도만 허락된 거고 다른 궤도는 허락이 안 된 거야. 원자핵을 중심으로 특정한 궤도에서만 원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더퍼드도 원운동이고 보어 원자 모형도 원운동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전자기파 문제, 안정성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냥 보어는 약간 날먹으로 그냥 대충 넘어가자. 특정하게 안정한 궤도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어 원자 모형은 원자 내 전자는 특정한 전자 궤도, 특정한 궤도에서만 원운동하고 이때는 안정할 수 있다. 특정한 궤도, N은 1,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특정 궤도들은 거기만 안정된다라는 얘기고요. 이때 전자가 다른 궤도로 옮겨갈 때 궤도의 요말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빛을 형태로,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이 에너지 차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위치 에너지 차이, 위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흡수하거나 방출합니다. 그래서 가령 낮은 곳에서, 전자가 원자에 가까이 있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에너지를 흡수해서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아까 광전 효과에서 볼 수 있었듯이 광자가 전자한테 빛을, 에너지를 주면 어떻게 됐어요?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서 탈출하는 거야, 금속을 충분한 에너지 주면. 그래서 빛의 형태로 광자가 전자한테 에너지를 줘서 에너지가 1레벨에 있었던 게 1에서 2레벨에 가는 에너지를 딱 받으면 1에서 2레벨로 움직인다. 그 다음에 2에서 3으로 가는 에너지 받으면 2레벨에서 3레벨로 움직인다.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형태를 빛의 형태로 흡수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방출할 수도 있어요. 가령 3레벨에서 2레벨로 내려갈 때는 에너지를 얼마만큼 방출할까? 요만큼 방출하는 거야. 그 다음에 2레벨에서 1레벨로 내려갈 때는 요만큼 방출하겠고 아니면 한 번에 3에서 1로 내려갈 때는 요만큼 방출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레벨이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정해지고 그 에너지의 차이에 해당하는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거예요.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거야. 이렇게 저온의 기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으니까 에너지를 조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온의 기체 속의 전자들은 빛을 받으면 요거 나 이거 먹을래 하고 요거만 편식하는 거예요. 근데 고온의 기체는 에너지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고온의 기체에 있는 전자들은 내가 높은 에너지에 있다가 낮은 에너지로 내려올 때 에너지를 주변으로 반납하는데 전자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에너지, 전자가 방출하는 에너지는 요거만 되는 거예요. 어디? 뭐 1번과 2번 차이, 1번과 3번의 차이, 1번과 4번의 차이, 혹은 2번과 3번의 차이, 3번과 4번의 차이 요런 애들만 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 스펙트럼에서 확인되는 게 불연속한 에너지, 불연속한 파장, 특정한 파장의 빛, 그래서 특정한 에너지의 빛만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이유는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특정한 값만 가지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 자, 여러분 숫자가 있잖아. 자연수가 있어. 자, 자연수의 차에서 0.5가 나올 수가 있나? 아니지. 그치? 자연수의 차를 하면 자연수의 차는 그냥 정수까지밖에 안 나오겠다. 그치? 자연수가 불연속하잖아. 그러니까 자연수의 차도 불연속하겠지. 그치? 실수 전체의 차에 해당하는 집합은 실수 전체 아닐까? 연속하지. 그치? 자연수 연속하지 않지. 1, 2, 3, 4, 5, 1 사이에 뭐 1.5 이런 거 다 빠졌잖아. 그쵸?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준위가 몇 개 안 돼. 1, 그 다음에 2, 3, 그 사이에는 없어. 그 사이에는 없다는 거야. 허락이 안 됐어. 여기 없어. 이 사이. 이 사이가 하나도 없어.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이렇게 있는 거고 그 차이에 해당하는 것도 개수가 유한할 거잖아. 1이랑 2의 차이, 2랑 3의 차이, 3이랑 4의 차이. 그 개수가 유한하기 때문에 걔네 특정한 에너지를 흡수와 방출할 수 있다라는 게 보호 원자 모형이에요. 이게 포인트. 그래서 러더포드 원자 모형의 특징, 아무 궤도에서나 원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보호 원자 모형 어떻게 한다? 특정한 궤도에서만 원운동한다. 허락된 궤도가 몇 개 안 된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특정한 궤도에서만 안정된 상태로 원운동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의 궤도, 원자에게 가장 가까운 궤도로부터 n은 1, 2, 3, 4, 5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n을 양자수라고 합니다. 화학에서 주양자수 이런 거 얘기했나요? 지금 안 하나? 교육과정 바뀌면 안 하나 보다. 그래서 양자수라고 한다. 전자는 궤도와 궤도 사이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1.5레벨 있어 없어? 이런 거 없다. 뭐 2.3, 3.7 이딴 거 없고 1궤도 아니면 2궤도 아니면 3궤도, 4궤도 이런 식인 거야. 전자는 궤도와 궤도 사이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자가 1에서 2로 갈 때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스르르 이렇게 연속적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라 그냥 순간 이동하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이를 이 근처를 이동했어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갔어요. 이런 느낌이야.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뭐 어떻게든 알아서 순간 이동해서 갔어요. 이런 느낌인 거야. 그 사이를 스쳐 지나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그 사이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자가 특정한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전자의 에너지도 불연속적인 특정한 값만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에너지 양자화라고 하고, 이렇게 요 과정에서 시작하는 게 양자역학입니다. 에너지 준위, 그래서 전자 각 궤도에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이제 에너지 준위라고 하고요. 전자는 n은 1일 때가 가장 안정해서 이것을 바닥 상태라고 하고, 1 이상을 뭐라고 한다? 들뜬 상태. 바닥 상태가 아니면 들뜬 상태인 거야.
바닥 상태가 아니면 들뜬 거죠. 바닥 상태가 아니면 들뜬 상태예요. 그래 전자의 전이 움직이는 거예요. 위치를 바꾸는 거야. 전이, 전환, 이동 이런 느낌이에요. 전자의 전이 전자가 다른 궤도로 옮겨가는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번째 궤도에서 n번째 궤도로 m에서 n으로 전이할 때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빛, 광자의 에너지는 EM과 EN의 차이랑 같다. 이때 전자가 이동할 때 우리 아까 빛이 광자 한 개가 전자에 부딪히면 전자한테 에너지 준다 했죠. 그쵸?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자의 위치가 바뀌면 그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광자가 나가는 거야. 광자가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전자가 높았다가 낮아지면 그 에너지의 차이에 해당하는 광자가 방출되고 전자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그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광자가 에너지를 흡수시켜줘야 돼. 그래서 이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는 HF는 EM과 EN의 차이, m번째 궤도에서 n번째 궤도의 차이와 같다. 그래서 흡수 언제 흡수하냐?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갈 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 에너지 방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갈 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양자화에 대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연속적인 경우를 이제 양자화되어 있다고 해요. 불연속적인 경우를 양자화되어 별로 안 중요하지. 불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양자화되어 있다고 한다. 컨티뉴어스 연속하지 않고 이렇게 띄엄띄엄 끊어져 있다. 그런 게 있어요. 양자화되어 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 보어라는 사람이 되게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한 얘기를 한 거야. 자, 러더퍼드랑 보어의 차이가 뭐라고? 러더퍼드 모형은 뭐였어? 아무, 랜덤, 임의의 궤도에서 원운동이었고 그 다음에 보어는 무슨 차이를 만들었냐? 특정한 궤도에서만 원운동한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 수소원자 같은 경우에는 보어가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성공했어. 그래서 수소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수소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이 보어가 정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이거 중요하다. 이 n번째 준위,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양자수 n에 따라 결정되고요. 이 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 아까 뭐라고? E 곱하기 V가 뭐라고? 에너지의 값이라고. 줄이에요. 그래서 일렉트론 볼트, 물론 줄이랑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에너지 단위다.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고요. 이렇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 n제곱, 그러니까 가령 이런 형태인 거야. 이렇게. 자, 이런 형태인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n제곱. 그래서 이게 연속적인 값을 전부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고 첫 번째는 얼마야? 1일 때는 마이너스 13.6. 2일 때는 얼마일까? 내가 뭐 비례하기 못 그렸어. 마이너스 4분의 13.6이야. 그쵸? 그럼 3일 때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9분의 13.6이야. 4일 때는 마이너스 16분의 13.6. 5일 때는 마이너스 25분의 13.6. 그리고 13.6이라는 숫자보다 요 n제곱이 중요해요.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소원자의 선 스펙트럼 전자가 n은 2 이상이 들뜬 상태에서 n은 1인 바닥 상태 또는 더 낮은 에너지로 전이할 때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할 때 빛이 방출되고요. 이때 다양한 에너지 준위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파장의 밝은 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사실은 에너지 준위 자체가 이 n 자연수 개수만큼 있는 거야. 굉장히 많죠. 무한한 에너지 준위가 있는 건데 이게 연속적이지 않다. 불연속적이다. 자, 그리고 이 구조를 보시면 자, 이거 그러면은 양수가 되나요? 양수가 되진 않거든. 근데 점든 선이 있어요. 그래서 n이 무한에 가까워지게 되면 이 에너지는 0으로 이제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때 에너지 준위는 음수이기 때문에 양자수가 커질수록 그 값이 0이랑 가까워지면서 점점점 커지는 증가함수이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n은 1, 마이너스 13.6, n은 2, 마이너스 3.40이라고 써있지만 그거보다 뭐가 중요하냐? 4분의 13.6인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1이라고 써있지만 중요한 게 뭐야? 9분의 마이너스 13.6인 거고 16분의 마이너스 13.6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N은 분자는 13.6으로 동일하다. 마이너스 13.6으로 동일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자, 에너지 준위의 차이를 보시면 요 값이랑 요 값이랑 누가 더 커? 누가 더 차이가 커요? 요 아래가 더 차이가 커요. 자, 그래서 N은 무한한 궤도에서 두 번째 궤도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얼마일까? 0 빼기 마이너스 3.40이야. 3.40. 그러니까 13.6의 4분의 1배만큼 방출할 거예요. 근데 2에서 1로 떨어질 때 얼마야? 13.6의 4분의 3배만큼 방출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N은 1로 떨어질 때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방출하게 되고, 가령 이 제일 많이 방출할 수 있는 거는 무한에서 1. 그 다음에 뭐 그거 빼기 1, 그거 빼기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로 떨어지는 거 중에 제일 에너지를 조금 방출하는 걸 어떤 걸까? 여러분이 그 집에 아파트에서 불났어. 1층 이 문이 막혔대. 1층으로 떨어져야 돼. 그럼 어떻게 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몇 층에 떨어져요? 자, 1층으로 못 내려가. 계단으로 못 내려가. 엘리베이터 못 타. 그럼 1층으로 바닥으로 떨어져야 되거든? 자, 2층에서 떨어지는 게 아플까? 3층에서 떨어지는 게 아플까? 3층이 아프겠지. 그치? 안 죽으려면 아마 2층까지 내려가서 떨어지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1층으로 떨어질 때 에너지가 제일 조금 방출되는 거는 2에서 1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 조금 방출되는 건 3에서 1로. 그 다음은 4에서 1로. 그 다음은 5에서 1로. 그 다음은 6에서 1로. 그래서 N은 1로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 라이먼 계열이라고 해서, 이때 라이먼 계열이 여기 이렇게 좁은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신 계열이 있는데, 자, 라이먼 계열은 N은 1로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궤도가 1번, 2번, 3번, 4번, 5번 궤도 여러 궤도가 있지만 결국 모든 궤도에서 1번 궤도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라이먼 계열의 빛이 발사됩니다. 그다음 발머 계열은 2번 궤도로 떨어질 때예요. 자, 물어볼게. 자, 무한층에서 2층으로 떨어지는 게 아플까?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게 아플까? 그럴 것 같지만 여기서는 어때? 에너지 값 차이 보면 얘는 0 빼기 마이너스 3.40이니까 얼마야? 3.40. 2에서 1로 떨어질 때 얼마야? 마이너스 3.40 빼기 마이너스 13.6이니까 3.40의 3배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한층에서 2층에 떨어져도 라이먼 계열만큼 세진 않겠구나. 라이먼 계열보다는 약할 겁니다. 이 에너지 중의 차이, 우리 여기 위에 나와 있지, 그치? 전 페이지에서 보면 어떻게 된다고? 전자가 정의할 때 에너지 준위의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했지, 그치? 근데 첫 1번 궤도랑 2번 궤도의 차이는 4분의 3 곱하기 13.6이에요. 근데 무한 궤도랑 2번 궤도의 에너지 준위 차이는 4분의 1 곱하기 13.6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한에서 2층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게 3배 더 아프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두 번째 계열, 발모 계열은 아무리 센 곳, 아무리 높은 곳에서 발모 계열로 떨어지더라도 라이먼 계열보다 셀 수는 없다. 그래서 라이먼 계열 다음으로 발모 계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파신 계열은 3번 궤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한에서 3으로 떨어진다고 해보면 0에서 얼마? 1.51로 떨어지는 거야. 그럼 1.51만큼 방출하겠지. 근데 3에서 2로 떨어질 때 얼만큼이야? 1.89만큼 방출하죠. 1.51이 커? 1.89가 커? 1.89가 더 크죠. 그래서 무한에서 3층으로 떨어지는 파신 계열의 어떤 것보다도 발모 계열이 제일 약한 게 더 아픕니다. 그래서 3에서 2층으로 떨어지는 게 발모 계열 중에서 제일 에너지가 작은 거겠지? 근데 그것이 뭐보다 세다? 파신 계열에서 제일 센 것보다 세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순서를 보시면, 자, 맨 오른쪽, 그러니까 여기 파신 계열 있지? 그쵸? 4에서 3으로 떨어지는 게 파신 계열에서 제일 약한 거고요. 그 다음 약한 건 5에서 3으로, 6에서 3으로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그 다음에 발모 계열에서 제일 약한 건 뭐야?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4에서 2로, 5에서 2로, 6에서 2로 이렇게 쭉쭉쭉 가고, 그 다음에 라이먼 계열에서 제일 약한 건 2에서 1로, 3에서 1로,
4에서 1로, 5에서 1로 이런 식으로 쭉쭉쭉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신 계열이 나와 있는데 이 발머 계열은 뭐랑 걸쳐져 있냐? 가시광선이랑 걸쳐져 있어요. 수소 원자가 방출하는 것들 중에 이 발머 계열은 어디라고 했어요? 몇으로 떨어지는 거야? n이 3 이상에서 2로 떨어지는 겁니다. 라이먼 계열은 뭐였어요? 2 이상에서 1로 떨어지는 애들이 있고요. 얘네들은 그거보다 더 높은 자외선 계열에서만, 자외선 영역에서만 관측이 되고요.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이랑 겹쳐. 그러니까 이게 잘 봐야 된다. 발머 계열의 전부가 가시광선 아니고 발머 계열이 가시광선이랑 겹쳐요. 아이고. 가시광선이랑 발머 계열이 이렇게 겹친다는 거. 그래서 발머 계열에서 제일 약한 게 몇에서 몇으로 떨어진 거야 이거? 빨간색? 우리 빨간색 빨주노 초파 이렇게 나왔지, 그치? 어디가 에너지가 큰 거야? 왼쪽이 에너지가 큰 거지, 그치? 오른쪽이 제일 에너지 약한 거예요. 자, 그럼 이 빨간색은 몇에서 몇으로 전이되는 거예요? 발머 계열이니까 일단 몇으로? 2로 전이되는 거고, 제일 약한 거? 3에서 2로. 여러분 2층으로 떨어져야 되면 살려면 3층에서 2층으로 떨어질래? 4층에서 2층으로 떨어질래? 그는 3이 낫잖아, 그치? 에너지 차이가 제일 적은 게 이 빨간색 3에서 2고요. 이 초록색은 뭘까요? 4에서 2. 이 파란색 볼까? 5에서 2, 보라색 6에서 2 이런 식으로. 7에서 2, 8에서 2, 9에서 2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이랑 겹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아마 색깔로 주어지는 문제는 아마 이 발머 계열일 거예요. 몇에서 떨어지는 거다? 몇으로 떨어지는 거다? N은 2로 떨어지는 게 발머 계열이고 과시광선 영역이랑 겹칩니다. 라이먼 계열은 전부 자외선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 파센 계열은 전부 적외선 영역에서 나오게 됩니다. 파센은 어디서 떨어져요? 어디서 4 이상에서 3으로 떨어지는 게 파센이고요. 파센에서 제일 약한 게 이거예요. 어디서 떨어지는 거야? 4에서 3. 얘는 5, 3, 6, 3, 7, 3, 8, 3 쭈르르 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높은 곳에서 3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2층으로 떨어진 제일 약한 3에서 2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약하다라는 거야. 좀 특이한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라이먼 계열은 어디서 어디로? 2 이상에서 1로 떨어지는 거고 자외선 영역이고요. 자, 그럼 여러분 2에서 1로 가는 걸 표현해 봅시다. 뭐예요? 요거예요. 요게 2층에서 1층으로 가는 거. 요거는 3층에서 1층, 4층에서 1층, 5층에서 좀 이 겹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눈치챌 수 있는 게 에너지 값이 클수록 어떻게 돼요? 파장이 촘촘하게 나타나고요. 에너지 값이 작을수록 파장이 띄엄띄엄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H 람다분의 C. 그래서 얘가 에너지랑 파장이랑 서로 반비례하잖아요. 파장이 클수록 에너지가 작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파장에 대한 에너지의 함수를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거든. 그래서 파장이 별거 아니야. 파장이 커질 때 에너지의 차이가 작고요. 파장이 작아질 때 에너지 차이가 커요. 그래서 그 에너지 차이가 클 때 파장 차이는 에너지가 큰 곳에서 파장 차이는 별로 안 나는 거야. 괜히 했나? 자, 봐봐. 중요하진 않아. 자, 봐봐. 여러분 요 그림 딱 보세요. 자, 어디가 에너지가 제일 높은 계열이에요? 라이먼 계열. 라이먼 계열은 좁게 모여 있어. 파장의 폭이, 파장이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얘기예요. 발머는 어때? 중앙이고. 파신은 어때? 넓게 퍼져 있는 이유가 뭐야? 파장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장이 넓게 펼쳐져 있는 이쪽이 뭐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고. 어디가 라이먼이야? 여기가 라이먼이야. 제일 좁게 모인 데.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일 좁게 모인 데 라이먼. 발머 파센입니다. 자외선, 가시광선은 여기. 가시광선이랑 겹치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적외선. 라이먼, 발머, 파센은 사람 이름인데 그냥 외워주셔야 되고요. 라이먼은 몇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2 이상에서 1로 떨어지는 거고, 발머는 3 이상에서 2로 떨어지는 거고, 파센은 4 이상에서 3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어쨌든 좀 외워야 되는 부분이죠.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그렇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에서 나오는 거 발머 계열의 일부예요. 그래서 얘는 이 빨간색 이거 뭐였어요? 제일 파장 긴 거? 파장 길다는 건 에너지 어떻다는 거야? 에너지 제일 큰 거야, 제일 짧은 거야? 에너지 제일 큰 거야, 제일 작은 거야? 파장 긴 거?
파장 656 나노미터 제일 길잖아. 에너지 제일 큰 거야, 작은 거야?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고, 그 다음에 410 나노미터 에너지가 제일 큰 거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에너지가 그 발목 계열에서 제일 작을 수 있는 것은 2층으로 떨어지는 것이니까 2층으로 떨어질 때 제일 덜 아프려면 3층, 그 다음에 4층, 그 다음에서 5층, 6층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가 됩니다. 그래서 발목 계열이기 때문에 전부 2층으로 떨어져야 돼요. N은 2로 전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해 준 게 N이 7 이상에서 2로 떨어져 전이할 때는 자외선이 방출된다. 그러니까 발목 계열과 가시광선이 정확하게 겹치진 않는다는 거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목 계열은 이렇게고 가시광선은 여기까지 나서 자외선 방출됐으니까 라이먼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부터 이제 약간 좀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좋아, 그러하다. 좋다. 그래서 밑에 현대 원자 모형 옆에 요 구름 나오죠. 옆에다 요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오비탈이라고 해요. 오비탈.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태양계 뭐 소행성대 뭐 이런 거 알아? 이렇게 점 콕콕 박혀 있는 뭐 이런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전자가 위에 현대 원자 모형은 어느 순간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어. 우리 이걸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야 어디 있냐라는 걸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해요. 전자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를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상하지. 나도 이상해. 그래서 전자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위치의 불확정성과 전자의 운동량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운동량의 불확정성을 둘 다 확실하게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둘 다의 불확정도의 곱이 어느 수준 별로 안 중요하지.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는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어느 순간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 순간에 전자가 특정한 위치에서 발견될 확률을 계산해서 확률 분포로 점을 찍어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 구름 같은 모형 오비탈이라고 해요. 여러분 오비탈 들어봤어요? S 오비탈, 뭐 P 오비탈, 화학에서 요거는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지금은 안 하나 보다. 나중에 이제 듣게 될 수 있습니다. 화학의 뒷부분 넘어갈 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현대의 원자 모형, 보호 원자 모형에 의한 게 보면 이제 보호는 뭐 했냐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우리 수소 원자 에너지 순위 뭐였어요? 이 N은 뭐였지? 마이너스 뭐였어? 분모 뭐야? 마이너스 N이야 그냥?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 이거 외웁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는 수소 원자에만 딱 들어맞아요. 보호가 그냥 이게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때려 맞췄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끼워 맞춘 거지 정확한 값에. 근데 수소 원자는 이게 정확하게 들어맞았어요. 근데 원자가 다른 원자에선 안 됐는데 수소 원자에선 이게 맞았어요. 그래서 가지고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최초로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보어다. 그래서 보어가 특정한 궤도에서만 운동한다라는 되게 좀 무책임한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설명한 것 자체가 수소 원자에 잘 들어맞았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수소 원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물어볼 때 에너지 준위를 계산식으로 계산하랴, 요거 EM 준 거 있잖아요. 이건 수소 원자에만 성립합니다. 수소 원자가 아닌 다른 원자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한계. 이때 안정된 특정 궤도, 그 궤도는 왜 빛을 방출하지 못하냐 설명하지 못했어요. 왜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전자가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자가 전이할 때 광자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과정을 설명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수소 외에 전자가 더 많은 다전자 원자라고 하죠. 전자가 많은, 전자가 2개 이상의 원자들, 그러니까 헬륨만 돼도 이건 설명을 못하는 거야. 딱 수소까지만 설명할 수 있었다. 그래서 현대의 원자 모형 어떻게 갔냐? 전자 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우리 몰라요. 못해요. 그래서 전자가 특정 위치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만, 뭐 파동함수 이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위치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만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왼쪽에 그걸 계산해 놓은 게 저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점이 조금 이렇게 많이 촘촘하게 찍혀 있는 게 확률이 높은 지역이고요.
점이 촘촘하지 않게 찍혀 있는 게 확률이 낮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형태의 오비탈은 오비탈의 두 번째 같긴 한데 이 겉부분에 전자가 있을 확률이 높고 이 중앙에도 전자가 있을 확률이 높은데 요 사이에는 전자가 있을 확률이 좀 낮은 형태의 오비탈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중요해. 그래서 보호의 연자 모형의 의의가 뭘까? 수소 원자의 모형을 정확하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 라이먼 발모 파셴도 어디서야?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이에요.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이제 정확하게 설명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라이먼 발모 파셴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뒤로 넘어가 볼까? 요 정도 하면 이제 내용 할 건 다 했고 필요한 문제들을 좀 풀어볼까 해요. 이거 좀 괜찮을 것 같고 앞에 부분 문제들을 좀 풀어볼까? 뒤로 가서 자 빛의 이중성 쪽에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페이지가 233페이지입니다. 233페이지에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33페이지에 5번. 근데 문제 몇 가지 좀 풀다가 갑시다. 한계 진동수가 F1, F2. 가에서는 방출이 되었어요. 가의 한계 진동수는 F1이고요. 나의 한계 진동수는 F2입니다. 그래서 가에서 방출이 됐으면 한계 진동수보다 작은 건가요? 큰 거죠. 그래서 F1보다 F가 큰 거고요. 근데 나에서 방출 안 된 거 보면 한계 진동수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F1이 F보다 작고 F보다 F2가 크다. 그래서 결국 이것들을 종합하면 F1, F, F2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HF잖아요. 그쵸? HF는 뭐 H 양수니까 HF1보다 커야 되겠죠? 니 맞는 말이고 나에서 진동수가 F보다 작은 빛을 비추면 여전히 작을 거지. 그치? 그럼 뭐 F'이 F보다 작다면 F'보다 작다면 여전히 F2보다 작은 거 아닌가? 그러면 방출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 니은 몇 번이야? 4번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별거 없지?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오른쪽에 234페이지 9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음전하로 대전되어 있다. 뭐 전자가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그래서 스마트폰 조명은 어쨌든 가시광선이죠.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비추잖아요. 그렇죠? 자외선은 진동수가 그거보다 큽니다. 그렇죠? 똑같은 자외선 등이고 스마트폰 조명은 진동수가 좀 작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가 상황에서 아연판에 비췄더니 스마트폰을 금속박 변화가 없습니다. 전자가 안 나갔다는 얘기죠. 근데 나에서 금속박이 오므라들었다. 전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나갔다는 거예요. 그쵸? 광전효과 일어났다. 다에서는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안 나갔다. 그 말은 자 한계 진동수가 아연판의 한계 진동수 F0 아연이라고 할까? F0 아연이랑 F0A랑 누가 컸다는 거예요? F0A가 금속 A가 더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스마트폰 조명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수는 자외선보다 작았기 때문에 안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스마트폰 조명의 개수를 늘려가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래서 만약 그럼 내가 물어볼게. 자, 이 자외선 등의 조명의 개수를 늘리면 어떻게 될까? 자외선 등 조명의 개수를 늘리면 얘가 맞아요. 더 빠르게 오므라들어. 자외선 등의 개수를 뭐 2개, 3개 이렇게 늘리면 전자가 방출되는 개수가 2배, 3배 이렇게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전하량이 확 줄어들면서 더 신속하게 오므라듭니다. 근데 스마트폰 조명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미 한계 진동수를 넘어간 애들은 빛의 밝기를 밝게 했을 때 더 신속하게 전하량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전자가 더 많이 튀어나가기 때문에 더 빠르게 움직인다. 더 빨리 오므라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디귿 한계 진동수는 아연이 A보다 작다. 그래서 A는 한계 진동수가 컸기 때문에 자외선으로도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답은 2번 이런 느낌. 아이고 뭐 어디 있네. 답은 2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10번도 좋은데 원 패스. 자 다음 페이지는 11번 한번 볼까요? 최대 운동의 에너지 EK 어떻게 구한다 했죠? EK는 HF 빼기 HF 제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판과 B판 여기는 235페이지에 11번 하고 있어요. HF 빼기 광자의 에너지 빼기 HF 제로 한계 진동수 곱하기 에너지 H 플랑크 상수. 그래서 A판과 B판에서 이게 F 제로가 다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F 제로 A 제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그래서 최대 운동 에너지는 HF 빛의 광자 에너지 HF에다가 HF 제로 1함수를 빼주는 거야. 그래서 E1은 어떻게 돼요? HF1 빼기 HF 제로 A 이렇게 되면 되겠고 E2는 HF1 빼기 귀찮다 F 제로 B 이렇게 되겠죠. 1함수로 해도 되는데 그냥 하려고. 다음에 얘는 HF2 빼기 HF0가 되겠고 얘는 HF2 빼기 HF0B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음수인 거야. 그래서 방출되지 않은 거야.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운동 에너지가 음수야. 그 무슨 말이야? 질량이 음수는 아닐 거고 속력 제곱이 음수야. 무슨 말이야? 속력이 허수야. 속력이 허수인 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양수인 거죠. 그치? 이해됐지? 그래서 E2 요거랑 요거를 비교를 해보면 자 HF1에다가 요걸 뺐더니 양수래요. 그럼 HF1은 HFB보다 큰 거지.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HF2에다가 HF0B를 뺐더니 음수래. 무슨 말이야? HF2는 HF0B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HF2가 HF0B보다 작다는 게 되고 그거는 위에 줄에서는 F1이 더 컸었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요? F1이 더 크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고 사실은 이건 그냥 수학적으로 한 거고 그냥 여러분 딱 봤을 때 B에서 F1에다 했더니 방출되는데 F2 방출이 안 돼요. 뭐 당연히 F1이 큰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긴 해요. 그죠? 자, A랑 B 중에 어떤 게 한계 진동수가 더 클까요? 요걸로 딱 해석할 수 있어. 봐봐. F2를 똑같이 줬어요. 똑같이 F2를 줬더니 A는 방출이 됐는데 B는 방출이 안 됐지. 자, 그럼 누가 한계 진동수가 작은 거야? A가 더 작은 거죠. 그래서 얘는 F0A보다 F2가 더 큰 거죠. 괜찮을까? 근데 F0B보다 누가 컸어요? F1이 컸었지. 그래서 이 네 개가 바로바로 다 나오긴 하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 F1이 F2보다 커야 돼요. 기억 틀렸죠? 그 다음에 E1, 이랑 E2 비교합니다. HF1 빼기 HF0A 그 다음에 HF1 빼기 HF0B 누가 크다 해서 F0B가 더 크다 했지. 그러면 E1 HF1에서 작은 걸 뺀 거랑 HF1에서 큰 걸 뺀 거랑 누가 클까요? 작은 거 뺀 게 더 커야 되겠죠? 니은 맞는 말이고 지금 E1이랑 E3 자 F1이 크다 했어 그치? F2보다 그래서 HF1 빼기 HF0 그 다음에 HF2 빼기 HF0 F1 자체가 크잖아요. 그래서 큰 거에서 뺀 거랑 작은 거에서 뺀 거랑 위에 게 더 크겠구나. E1이 E3보다 큽니다. 그래서 니은 답은 2번 요런 거.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냥 식으로 썼는데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여러분 감으로 해도 되는데 결국에 니은과 디귿 같은 거 해결하려면 결국 요런 식을 쓰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출되지 않는 경우에
최대 운동 에너지가 음수구나 라고 놓고 해석하면 조금 더 매끄럽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운동 에너지가 음수라는 게 무슨 말인 것 같아? 질량이 음수는 아닐 거고 속력 제곱이 음수면은 속력이 허수란 얘기잖아. 그러면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음수, 얘는 양수 이렇게 되겠다. 방출되지 않았다. 최대 운동 에너지가 음수 값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는 이 정도까지만 넘어갈 거고요. 뒤에 유형도 좀 가볼게요. 물질의 이중성. 그래서 물질파 계산하는 거 좀 가볼 건데요. 243페이지 한번 가보자. 243페이지에 1번. 바로 눈으로 나오긴 하지. 243페이지에 1번. 눈으로 바로 나오네. 질량 속력. 얘가 EMV고 얘가 6MV잖아요. 그럼 물질파 파장 누가 길어요? 람다는 P분의 H였지, 그치? 그럼 얘는 여기가 3람다면 여기 그냥 람다겠구나. 3대 1이겠구나. 답은 4번. 그래서 운동량과 반비례합니다. 여기서는 단순하게 이제 운동량으로 줬고요. 여기 이제 운동량 보존 나오겠다, 그치? 옆에 4번 한번 해볼까요? 운동량 보존 우리 아니까 한번 해봅시다. 충돌 전에 A는 운동량이 EMV0 플러스 오른쪽으로 B는 플러스 3MV0잖아요. 충돌 후에 A는 플러스 MV0가 됐으면 B는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4MV0가 돼야 되잖아, 그치? 운동량의 B가 몇 대 몇이야? 1대 4지. 파장 B는 몇 대 몇일까? 4대 1. 이게 돼야 되겠죠. 람다는 뭐니까? P분의 H. 운동량에 반비례하니까. 운동량 B가 1대 4잖아. 그럼 파장 B는 4대 1이죠. 그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결국에는 역학이 다시 튀어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뒤로 넘어가서 다른 것들 좀 해보자. 저거 말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 할 수 있을 거고. 자, 실력 문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247페이지에 있는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에 중요하다. 대신해서 중요하게 나온 문제 얘예요. 어렵게 되지 하면 이거가 나와요. 어차피 기말고사에 나오는 거지만 학교에 따라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같다는 건 결국 운동량이 같다는 거예요. 물질파 파장이 람다 제로로 같다라는 거는 운동량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MAV0랑 MB3V0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MA가 3MB가 되는 상황이죠. 괜찮을까요, 이거? 괜찮을까? 그래서 이때 A, B의 운동량 크기가 같을 때 파장은 A가 B 붙을 때 이거 맞아요, 틀려요? 누가 짧아?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운동량 크기가 같으면 물질파 파장은 같다. 다른 변수가 없어. 람다는 P분의 H라서 운동량이 같은 거예요. 좋은 개념. 그래서 좋은 낚시였고요. 니은 그래서 MA는 MB의 3배입니다. 왜냐 MAV0의 운동량과 MB3V0의 운동량이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파장이 같으니까. 운동량 같아야 되니까. 니은이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A의 속력이 3V0일 때 자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돼? 질량 똑같이 MA지, 그치? 속력 3V0잖아. 그럼 파장은 어떻게 됐어요? 운동량 3배 된 거지. 파장은 3분의 1배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만 맞다. 답은 2번.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문제다. 질량이 어때요? 아니 운동량이 파장이 똑같다는 건 무슨 말이야? 운동량이 같았다는 얘기고, 그때 속력이 V0도 3V0면 질량은 3대 1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숙제는 우리 아까 200 여기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내드릴 건데 좀 많아요. 미안합니다. 근데 내용이 별로 어렵진 않을 거예요. 255페이지까지랑
그 다음에 우리 방금 에너지 준비한 거에 해당하는 261페이지부터 되게 많네요. 진짜 많다. 267페이지가 너무 많다. 미안한데 어렵지 않잖아. 안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안 어려워. 이거 눈으로 나한테 비난하는 거 아니지? 괜찮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내용 너무 많았어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책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서 복습해보시고 문제 푸시면 좀 많이 그래도 어렵진 않았구나 라고 여러분이 인지하면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 진짜 어렵진 않았거든 진짜로.